인터뷰 뉴진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교류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군사 전문가인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영원 의원님은 30년 넘게 국방부 출입한 국방 전문기자, 명실상부한 국방 전문기자, 군사 무기체계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이유 뭡니까? 네, 네. 하여튼 뭐 명실상부하다는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4년간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지난 3월에 이제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이제 지난 4월이 제가 좀 몇 살쯤으로 돼 보이신지 모르겠으나 저도 이제 환갑입니다. 만 60세가 돼가지고 원래 60세가 이제 공식 정년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국회 이제 선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기자로서 칼럼이나 기사로서 이제 나름 뭐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뭐 좀 한 적도 있었는데 또 한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 등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가시적인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제 정치인의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잠깐 갔다가 트럼프로 갈게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보자들 공방이 이제 치열해지고 지지자들 간에 막 충돌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이철우 경북지사도 깊은 우려 표하면서 후보들의 자세 전환을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현재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초선 의원 초년생인데요. 네. 일단 저도 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민망한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되는데 제가 마침 이제 화요일에 충남북 합동연설회가 천안에서 있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저로부터 한 10m 좀 떨어진 곳에서 바로 그 문제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눈앞에서 보셨군요. 네,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한동훈 후보가 연설할 때 그 배신자 소리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보니까 그분이 한쪽에 휴대폰을 들고 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그런 성향이 이제 유튜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약간 장면을 유도했다 뭐 이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류하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외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목격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몸싸움도 벌어지고 이래서 하여튼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가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중 총격을 받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 대선 역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충격적이면서 극적인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안보 전문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 우선은 우리가 이제 정치가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치가 양극단을 치닫는다. 그 혐오의 정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도 또 실제로 테러를 당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규탄하는 이제 성명도 발표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격 직후에 이제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연단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경호원들 또 이렇게 보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파이트를 외치는 이 장면이 아주 인상적 많은 분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제작진께 부탁드린 좀 사진이 있습니다. 네, 무슨 사진입니까? 예,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장면을 퓰리처상 기자가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래서 유튜브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네. 위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장면인데 또 다른 사진은 이제 2차 대전 때 그 태평양 전쟁에서 격전지로 유명했던 곳에 이제 이오지마 네. 유황도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고지를 점령하고 나서 미 해병 6명이 성조기를 이렇게 세우는 그 사진이 정말 역사적인 태평양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으로 아주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분명 역사적인 하나의 이제 장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많은 언론에서 예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리한 고지로 가실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에서 뭐 우리한테 또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집권 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가능성과 관련해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네. 트럼프 진영 인사들도 우리 측에 한미 동맹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워싱턴 선언 등 이제 뭐 외교 성과가 쭉 이어졌는데 우리 이용원 의원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좀 변화가 생길지 트럼프 집권 시 가정했을 때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물론 장호진 실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낙관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네.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때 이제 전문가들 가운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는 그 재앙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앙적 상황. 예, 이제 그렇게까지 보세요. 그런 비관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관론, 그러니까 낙관론의 반대쪽에서 보면 그런 시각도 적지 않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유의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 일기 때 아시다시피 방위분담금 네. 우리한테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5배인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또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 이제 출동 비용입니다. 네네.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인데요.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서 미국의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전략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자주 출동했습니다. 네. 작년에 출동한 게 제가 30여 년간 국방부를 담당했는데 네네. 미 전략 자산이 1년간 출동한 횟수가 가장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용 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 출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억에서 30억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돈을 우리가 내지 않습니다. 미국이 부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이 돈을 우리한테 청구할 가능성도 그 비용 있다는 어떻게 거고. 보면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돈을 합치면 수천억 이상이 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 대한 비용 청구서가 이제 액수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래 중심적 네. 동맹관 가졌다. 안보도 네. 돈의 관점에서 본다. 이런 그렇죠. 그 평가를 네.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우리 외교안보 대응 방안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얘기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유영원 의원님은 핵 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 토론회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국회 무궁화 포럼 발족했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 핵 잠재력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한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궁화 포럼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무궁화 포럼 명칭은 네. 제가 이제 산책하다가 좀 떠오른 명칭인데요. 아, 그래요? 예, 이름인데 하여튼 무궁화가 이제 우리 국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진명 작가의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있죠. 저도 네. 그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군에서 장군단 회의 이름이 무궁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장군단 함축해서 회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첫 회임에도 제가 그리고 초선 의원님에도 의원님이 당 지도 포함해서 29분이 오셨어요. 네.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렇게 출범시키게 된 이유는
이 확정억제 강화 등을 통해서 이 한미 동맹을 활용해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분명히 진전된 면이 있는데 또 근본적인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무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핵무기인데 그래서 네. 핵무장을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 네. 저는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리스크가 크다. 어떤 각종 제재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마음 먹으면 일본처럼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핵 잠재력, 그렇죠. 예. 영어로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누클레어 옵션.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그 가져왔고요. 누클레어 포텐셜로 또 잘못 쓰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누클레어 옵션. 맥락입니다. 예. 네. 옵션의 전문 용어인데 지금 사실은 예. 7718님이 네. 우리 자체 핵무기 보유 어떠세요? 네. 강대국 외압에서 벗어나려면 자체 핵무기 보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근데 네. 자체 핵무기보다는 우리 저기 그핵 잠재력 갖추는 거 이거에 더 방점이 찍혀 계시네요, 의원님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보다 이 대외 경제 의존도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NPT 이제 과 관련된 충돌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물론 이제 NPT 자구 조항이 있어서 뭐 가능하다. 근데 복잡해요. 그런데 굉장히 예, 예. 논란이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우방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한테 이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예상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손실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핵 잠재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갖추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본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핵 원료는 이제 고농 핵무기 원료는 이제 그 고농축 우라늄 또는 네. 이제 플루토늄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잠재 역량을 의미하죠. 핵연료 그리고 재처리 능력. 네, 그다음에 제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축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확보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필요한 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계속 좀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당장 핵무기 자체 보유하게 되면 네. 국제 제재라든지 뭐 복잡한 문제들을 해 나가야 되니까 네. 그 이전 단계까지 딱 능력을 갖춰놓고 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빨리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그렇죠. 단계까지 가놓자. 네. 그런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 우리가 그것도 어떤 시점의 그 계기성하고 연관이 될 텐데 그 가능성 네. 있다고 보세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제 2015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전에보다 진전된 것은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의 경우는 한미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한미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2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은 이제 차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제철이도 처음에 이제 화이로 프로세싱이라고 그래서 그는 초기 단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허용되는 걸 했는데 제철이 기술 자체는 또 이제 거의 사실상 차단돼 있는 걸로 이제 봐야 되고요. 네. 근데 문제가 이 제철이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서 사용 후 핵연료 핵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30년이면 진짜 거의 감내하기 힘들 정도 완전한 포화 상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네. 재처리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꼭 제기가 안보가 아니더라도. 제기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궁화 포럼을 꼭 국방뿐 아니고 이 원자력 산업과 관련돼서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윈윈 모델이죠.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미국을 설득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은 공감대를 얻으면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원자력 기본법 개정안을 좀 냈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원자력 관련해서 당연히 평화적인 용도인데 그 법안에 보면 이 평화적인 용도라는 표현이 없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평화적인 용도라는 표현을 넣는 걸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걸 한다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겠으나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이른바 비빌 언덕은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화적이란 것들, 문구. 네네. 예. 하여튼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차근차근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세무엘 파파로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분석 결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 정부나 군 고위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견제해 왔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태평양 사령관. 인태 사령관이 예. 얘기한 것은 물론 단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전에보다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작전 분석 결과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이 생긴다면 네. 그런데 전에보다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진일보한 이런 이제 고무적인 이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저희 무공화 포럼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보면 중국과 함정에 있어서 숫자가 뒤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속한 시일 내에 함정이나 잠수함을 건조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미 조선 능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보완해 줄 수 있다. 윈윈 모델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런 미국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윈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트럼프 캠프 안보 분야 인사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이제 뭐 핵심 참모들 여러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핵무장 잠재력이라든지 뭐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발언들을 좀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 보고가 최근 엊그제 저희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콜비. 예. 핵 잠재력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렇죠. 뭐 했는데요. 북한 위협 얼마나 심각한지 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워싱턴 북로가 선언이 해결책 아니다. 밀접하고 예. 북로가 밀접하고 북핵 역량이 날이 갈수록 증강되는 상황에서 네.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는 해결료 재천의 능력, 농축 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도 새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핵무장 잠재력 관련해서 결국 한미 원자력 협정 이 족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맥락의 발언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일보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돈으로 보는 그 안보 이게 부담을 지우는 대신 우리가 이거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전제가 좀 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 아까 말씀 이제 안보 리스크가 있다. 뭐 어떤 분은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통 큰 사업가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위분담금이 이제 우리 경제력이나 이런 수준을 감안하면 사실 지금보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줄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대신 우리가 더 얻어낼 부분도 있으니까 대신에 말씀드린 보자.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핵추진 잠수함 허용이라든지 이런 반대급부를 끌어내는 이러한 카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한미 확장 억제 강화인데 지금 의원님은 핵 잠재력 갖춰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자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핵무장론 자체 핵무장이죠. 다시 꺼내들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보위기 부추겨 정치적 공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이냐. 비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아까 말씀 저는 이제 핵무장이 아니고 그 전 땅이 핵무장 잠재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걸 보면 핵무장과 핵무장 잠재력을 뭉뚱그려서 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비판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한미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핵 능력 강화 포함한 북한 도발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남북 간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그 뭐 이른바 북러 밀착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우리 안보의 북러 밀착,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 지속 이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시는지 또 우리가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제 북러 밀착은 군사적인 안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우선은 북한이 지금 이제 많은 탄약은 물론이고 KN-23 같은 신형 미사일도 러시아에 수출을 해서 일종의 실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용 결과를 이제 북한이 피드백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개량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북한이 보면 이미 식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많은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네. 정찰위성.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찰위성,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 관련 기술, 그다음에 김정은이 공헌한 5대 전략 무기 중에 이제 거의 다 성공시키고 여러 개 성공시켰고 남은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러시아가 물론 핵 잠수함 기술은 쉽게 안 줄 거라는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집요하게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점들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려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또 한미동맹을 하고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나토 정상회의 다녀오셨지만 이런 이제 국제 기구를 활용해서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카드도 또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네. 이제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그 수준은 러시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저는 그것은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제가 중간 질문 하나 하면 지금 이제 핵심 기술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준 이 문제 네. 어떤 전문가들은 정말 첨단 기술은 안 넘길 거다. 네. 그렇지만 막 북한이 막 자기네가 뭐 포탄을 네. 주고 이런 과정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첨단 기술을 과연 러시아가 넘길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은 짧게 대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 최첨단이 아니라도 예. 북한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죠. 북한이 꼭 세계 정상급 기술만 저희 필요한 건 그건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선 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이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거 있으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핵 분양 잠재력 관련해서 무궁화 포럼 이제 발표식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첨단 무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 등을 통해서 잘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 한국군이 보면 이 초급 간부를 비롯한 간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ROTC도 미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만 중견 간부 작년에 9천여 명이 전역 신청을 했다고 네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군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한국군이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초급 간부 처우 문제 개선을 비롯해서 이 사람 문제 한국군이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군의 사람 문제 해결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